서가 명가. 지구 관측, 데이터 과학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예. 일단 먼저 그 바다가 가지는 좀 잠재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기후 변화 문제와 특히 관련해서 해양 순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해양 관측, 과연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현재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전체 이 4강에 대한 마무리 형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태평양 한참 많이 봤잖아요. 구글 어스 이미지. 우리가 과연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한번 바다의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 저장소. 맞죠? 그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부피도 많이 깊고 그래서 거기 담겨있는 부피 수심도 깊고 그래서 그 담겨있는 양의 물이 지구상에 있는 물의 대부분이었더라. 어마어마한 물이 있고 그다음에 평균 수심이 3,734m로 육상의 평균 고도보다 몇 배 더 깊고 또 여기에 있는 작은 플랑크톤들이 광합성하면서 만들어내는 산소 양이 우리 지금 숨쉬는 이 산소의 절반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뉴스에서 아마존 우림 그 불이 계속 안 잡히고 있어서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마존 우리 허파라고 하는 그죠? 거기 왜냐하면 식물이 광합성하면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산소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특정 플랑크톤 종이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오염물질, 독성 이런 것 때문에 광합성을 잘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산소량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죠.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한 건데 단백질 공급의 20% 우리 수산자원 이런 거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의 그런 자원들이 있고 이것도 계속 늘어나겠죠. 비율이. 왜냐하면 양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더 많은 수산자원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생명체의 50에서 80%, 또 최대의 서식지, 면적으로 85%, 부피로는 90%가 심해에 해당이 된다. 심해는 아직까지 대부분 접근하지 못했고 여기 마리아나 해구 요 근처에 한번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 나온 그런 정도. 정말 접근도 못하고 있고 잘 알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 거기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몰라서 못한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후에 반응을 하고 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기후를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물 생각해 보시면 열량이 굉장히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끓여도 물 끓이려면은 오랜 시간 열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양 부피의 공기를 데우는 데는 조그만 열 가지고도 할 수가 있죠. 물은 한번 온도 올리기도 힘들고 올라간 그 온도가 떨어지기도 힘들고 열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부피의 바다가 엄청난 열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고 그 열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구온난화로. 근데 그게 이 안에 해류에 의해서 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순환이 일어나고 있고 대기랑 상호작용하면서 열을 한쪽에서는 공급하고 한쪽에서는 열을 흡수해가는 이런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를 조절한다. 그래서 기후 조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 근데 모른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국의 시인인데요.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Absence of proof is not a proof of absence. 이게 무슨 말인가? Absence of proof, 증명하지 않은 것, 증명이 없는 것은 proof of absence, 없다는 걸 증명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해서 거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증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양 순환과 기후 변화, 기후하고 관련돼서 좀 바다의 순환, 바다가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가.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밀도가 아까 결정이 되는데 열과 염에 의해서 결정된 순환이다. 그래서 열염분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서머할라인 서큘레이션. 이 보라색이 상층 해양에서 또는 수온 약층에서의 순환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그린랜드 해역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그 상층에서는 대서양 따라서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그린랜드 해역에 도달하면 여기서 아까 심층해수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NADW, 그죠?
NADW가 만들어지면 이 초록색이 되죠. 초록색은 북대서양 심층수, 좀 더 깊은 수심을 말합니다. 심층으로. 예, 심층에서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거고요. 이게 남빙양 부근을 만나면 이 남극 저층수가 다시 파란색인데 이게 생성이 되면서 여기도 올라가지만 같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남극 대륙 주변은 계속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그 남극 순환류라는 해류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인도양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오기도 하고, 인도양이 또 표층은 태평양에서 인도네시아를 통과해서 인도양으로 가는 이런 해류가 있고요. 이게 이 안에서도 순환하고 대서양으로도 일부 흘러가고 이렇게 이런 형태의 순환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남극 순환류를 타고 또 가다가 태평양으로도 들어가고, 예. 이런 형태의 전 지구적인 순환을 하는데 이걸 또 컨베이어 벨트라고도 뭐 부르는데,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착착착착 물이 움직이니까 서서히 순환하는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 이 두 가지 심층 해수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환남극 심층수라는 서컴폴러 딥워터라는 해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수계를 심층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아까 북대서양 심층수부터, 이게 분포를 보시면 비율입니다. 특정 등밀도 면을 따라서, 밀도 일정한 그 층을 따라서 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한색이면 100%, 하얀색이면 0%, 중간 색깔이 이제 중간 비율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대서양 심층수 이쪽에서 생성되니까 여기 100%다 북대서양 심층수고요. 이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물하고 섞이니까 혼합이 되면서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인도양에는 뭐 50% 이하, 30%, 태평양에도 20~30% 정도만 분포합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그다음에 남극 저층수는 남빙양 쪽에 100%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대서양 쪽으로도 이렇게 일부 들어가고, 인도양 쪽으로도 들어가고, 태평양 쪽으로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렇게 대서양 북쪽으로 가게 되면 30% 이하로 비율이 좀 줄어들고, 이런 분포가 있죠. 생성 기원이 이건 북쪽이고 이건 남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환을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해보면 인도양 쪽, 태평양 쪽, 대서양 쪽이 각각 이런 형태의 순환인데, 남극 대륙 주변에는 남극 저층수, 이게 형성이 되면서 무거우니까 아래로 다 가라앉는데, 가라앉아서 올라올 때 다른 심층수로 섞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옆에 단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죠. 남극 대륙에서 AABW, 남극 저층수가 이렇게 가라앉고 북쪽으로 가다가, 여기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쪽에서 가라앉아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다가 서로 만나는데, AABW가 더 밑에 있고 NADW가 그 위로 올라옵니다. 밀도차가 서로, AABW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밑에 가 있고 그 위에 NADW, 이렇게 그 위에 있는 이런 UCDW, LCDW 이런 것들은 다 서컴폴러 딥워터, 환남극 심층수라고 그래서 남극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심층수를 말합니다. 이 환남극 심층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온이 약간 높고 염분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고온 고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환남극 심층수가 남극 대륙 주변에 이렇게 도는데, 이 지금 선으로 표시된 경로를 따라서 주로 돌아요. 어떤 경로에서는 대륙 주변에 가까이 붙어서 가고, 어디서는 좀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고, 이렇게 경로가 다릅니다. 근데 이쪽 서남극 쪽에서, 남극 대륙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동남극, 이쪽이 서남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남극 쪽에서는 보면 이렇게 환남극 심층수가 대륙 가까이 아주 붙어서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게 따뜻하니까, 고온 고염이니까 대륙 주변에 이렇게 붙어서 가는데, 이게 넘쳐서 이 안쪽으로, 대륙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얼음 밑을 따뜻한 물이 공급이 되니까 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녹이니까 여기 바닥을 살짝 들어 올리잖아요. 녹으니까. 그럼 이게 빙하가 자꾸 흘러서 밖으로 나오고 여기 깨져서 빙하가 더 잘 녹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과 염에 의해서 밀도도 결정이 되지만,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불면 바닷물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밑에 해류가, 그죠? 생기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표층에 바람이 불 때 그 밑에 가까이 상층에서는 더 센 해류가 흐르고, 수심이 깊어지면서 그 효과가 작아지니까 좀 더 약한 해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면서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이런 형태의 해류 분포를 수심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에크만 나선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북반구에서는 그 약간 45도 동쪽으로 기울어진 방향으로 해류가 흘러가고요. 그 표층 해류보다 조금 더 깊은 수심에서는 더 동쪽으로 기울고, 그 아래에서 더 동쪽으로 기울고, 이렇게
크기는 좀 작아지면서 그런 해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투영해서 보면 나선 형태의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런 해류가 흐르는데요. 북반구에서는 하여튼 바람 부는 방향에 동쪽으로 해류가 흘러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모인 게 그 환류의 중심부가 됩니다. 플라스틱들도 여기에 모이는 거고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편서풍이 불고요. 지구에서 보면 이쪽은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환류가 구성이 되면서 쌓입니다. 그 바람을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해상풍, 바다 위에 부는 바람, 해상풍이라 그러죠. 전 지구적으로 해상풍이 이런 형태입니다. 저위도, 북위 30도, 남위 30도 이 부근에서는 다 동풍입니다. 그 적도 부근에 배 타고 가면 항상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 무역풍이라 그러는데 동풍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에서 서로 이렇게 불고요. 이쪽도 동에서 서로 부는데 적도 쪽으로 수렴하면서 불어옵니다. 적도에서는 이게 수렴하니까 상승 기류가 생기고 구름이 많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흐르니까 해류가 북반구에서는 이 바람의 오른쪽 방향,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왼쪽 방향으로 흘러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적도 해류들이 만들어지고요. 중위도 때 30도에서 60도, 30도에서 60도.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붑니다. 서풍, 여기도 서풍. 서쪽에서 부는데 30도 부근이 발산하는 형태로 30도 부근이 발산하는 형태로 이렇게 붑니다. 편서풍들이. 이렇게 편서풍이 불면서 해류가 다시 동쪽으로 여기도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다음 그 위에 더 고위도는 다시 편동풍이 불어서 동풍이 불고요. 또 해류가. 그래서 이런 환류가 있고 이런 환류가 있고 이게 아열대 환류라고 부르고요. 이거 아한대 환류라고 부르는데 이런 해류의 환류들이 바람의 이런 대기의 대순환이라 그러는데 해상풍의 전지구적인 이런 분포에 따라서 해류도 이런 환류 구조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열대 환류 중앙부에 쓰레기들도 모이고 그런 것들이 각 대양마다 있었던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거를 평균을 내서 그 위도의 함수로 나타내면 X축을 지금 위도인데 위도의 함수로 열 이동, 북쪽으로의 열 수송을 갖다가 이렇게 페타와트라는 단위로 나타냈어요. 페타와트는 아까 그 와트의 몇 배죠? 킬로, 그 1000배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1000배는 킬로라고 붙이고 거기다 또 1000배, 100만이 되면은 메가를 쓰죠. 거기에 또 1000배를 하면 기가 쓰고 기가 다음에 우리 테라 쓰잖아요. 테라 다음이 페타입니다. 페타와트. 1페타와트 정도의 열을 1페타와트 이상의 열을 여기 중위도 한 위도 30도 북위 30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수송하고 남위 30도 부근에서는 이게 마이너스인데 남쪽으로 수송한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1페타와트 이상의 열을 또 수송하고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에서는 북쪽으로 남반구 중위도에서는 남쪽으로 즉 다시 말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양극쪽으로 북극 남극 쪽으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에 모자란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열 수송을 하는 그 해양의 역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2003년 자료인데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이것도 평균이에요. 장기간 평균 낸 거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통해서 구한 이 똑같은 건데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하고 여기 실제로 관측된 특정 위도에서 특정 연구자들이 관측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서 실제로 얼만큼의 열이 이동하는지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이런 형태의 구조를 잘 갖고 있더라 하는 것도 검증을 한 거죠. 관측도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 모델로도 그렇게 되고 있고 열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시시각각 여기서 시간에 따라 막 변하는 거죠. 이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2019년 8월 오늘 29일인가요? 29일 날 대서양의 북위 40도에서는 몇 페타와트의 열이 북쪽으로 이동되고 있는가 잘 모릅니다. 그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측을 하거나 할 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알려고 그러면 관측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런 해양 순환과 기후 변화 이거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관측을 해서 알아낸 거죠. 관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부터 현재, 미래. 과거에 어떻게 관측을 했을까요? 바다의 그 대서양 한가운데 열이 그만큼 이동을 하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일단 가야죠, 거기. 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나요? 예, 과거의 해양 관측 어떻게 됐을까? 네, 네, 예, Oceanography of the Early Years, 예, 초창기의 해양학. 약간 농담이고요. 예, 오스카 스코필드라는 그 유명한 해양 과학자분이 이 자료를 가끔씩 보여주시는데 배 타고 가서 들여다 본다고 바닷속에 뭐 관찰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모든 과학이 예, 관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닷속은 빛이 조금만 내려가도 없죠. 안 보입니다. 가시광선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런 걸로 관측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연구선을 만들어서 예, 배를 타고 가서 예, 장비를 막 내렸다 올렸다, 수온계도 내렸다 올렸다 이런 걸 하면서 수신별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사실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다른 과학보다 이거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다. 예. 표층에 대해서만 그래도 측정을 하던 게 1873년까지는 그래도 표층 수온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측정을 했었는데 예. 딥시 관측한 건 1873년부터 거의 20세기까지 이제 돼야 좀 심해를 좀 탐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 당시에 1872년부터 1876년 무려 4년에 걸쳐서 이런 범선을 가지고 동력도 없잖아요. 엔진이 없잖아요. 바람의 힘, 해류의 힘을 이용해서 항해해야 되잖아요. 이런 항해하는 걸 통해서 여기 영국에서 챌린저호라는 탐사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HMS 챌린저호가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대서양, 인도양은 좀 밖으로만 돌았죠. 태평양 이렇게 다 돌아서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온 이런 항해를 했습니다. 4년 걸렸습니다. 이거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최초의 정말 과학적인 해양 과학적인 자료들을 이때 다 수집을 많이 합니다. 뭐 장비도 가다가 뭐 내리고 살아 돌아온 것만도 참 대단한데, 네. 그 20세기에 돼서야 드디어 이제 국가적인 National Systematic and National Survey, 그러니까 국가적인 좀 체계를 갖춘 체계적인 관측을 20세기에 와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측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된 게 20세기 중반부터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되기 시작하고요. 국제 협력도 20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위성도 20세기 후반이 되면 위성들이 본격적으로 해양 연구에 활용이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지구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20세기에 이르러서부터입니다. 서가 연구